그 위안화라는 게 지금 얼마나들 쓰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남미 국가들하고 예. 최근에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중국과 남미가 주로 이제 대량의 콩을 많이 이제 수입을 하고, 당연히 이제 중국은 네. 이제 여러 가지 소비자라든지 공산품들을 이제 판매를 하는 이제 이런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우리끼리 거래하는데 굳이 달러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상황이 좀 좋지 않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보면 아니 지금 우리가 가뜩이나 지금 IMF랑 여러 가지 부채 탕감이랑 좀 쫄리고 있는 상태인데 굳이 이거를 달러로 거래할 필요가 있을까? 네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지난 4월 27일 날 아르헨티나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하겠다. 위안화는 좀 있는 모양이군요. 어차피 이제 콩 팔고 받은 위안화로 받은 위안화로 다시 우리가 필요한 거 물품 대금 살 테니까 굳이 이걸 달러로 다시 환전해가지고 서로 그렇게 하지 말자. 달러의 지위는 확실히 과거보다는 좀 약해지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 아닌가. 단기적으로 뭐 몇 년 사이에 뭐 달러가 몰락한다 이거는 이제 공상 소설이고, 분명히 이제 점점 다른 생각하는 나라 지역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분명한 사실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흥미로운 전 세계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종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달러의 시대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자관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가 이제 탈이죠. 탈 세계화 뭐 이런 거요. 탈 세계화, 탈 달러화. 뭐 영어로 하면 이제 디글로벌라이제이션, 뭐 디달러라이제이션. 뭔가 날이 더워지니까 그렇게 벗어 던지려고 그러는지. 옷이나 벗어 던지면 되는데. 달러를 벗어 던져요. 달러를 자꾸 이제 벗어 던지려고 합니다. 벗어 던진 자리에는 뭐 위안화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안화가 이제 은근슬쩍 이제 세력을 좀 넓히고 이제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뭐 예전서부터 이런 이야기 여러 번 나왔죠. 근데 그게 되게 비중이 작지 않았어요? 비중이 작은데 이제 중국이란 나라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보다 타임 스케줄이 훨씬 길죠. 뭐 하나 하면 뭐 우리는 10년 그러면 야 그거 언제 다 하냐. 근데 중국은 뭐 하면은 한 30년 이런 타임 스케줄에 따라 가지고 차근차근 꾸준하게 하는데, 우리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제 신경을 좀 써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여러 상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중국은 어쨌든 뭐 당이 바뀌진 않으니까 뭐 그렇죠. 계획을 이렇게 막 우리처럼 정부권 따라 막 바꾸진 않아도 5년 단위로 이제 뭐 걔네도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이렇게 큰 방향들은 한번 정해지면 오래 가죠. 네네. 자, 근데 그 위안화라는 게 뭐 중국은 어쨌든 더 쓰게 하고 싶긴 하겠지만 그게 잘 될까 싶은데 지금 얼마나들 쓰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남미 국가들하고 최근에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중국과 남미가 중국과 남미 사이에서는 뭐 이 지구본 연구소에서 남재작 소장님 농어편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대량의 콩을 많이 이제 수입을 하고, 당연히 이제 중국은 이제 여러 가지 소비자라든지 이제 공산품들을 이제 판매를 하는 이제 이런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우리끼리 거래하는데 굳이 달러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국가, 이를테면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보면 아니 지금 우리가 가뜩이나 지금 IMF랑 여러 가지 부채 탕감이랑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쫄리고 있는 상태인데 굳이 이거를 달러로 거래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4월 27일 날 이제 아르헨티나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하겠다. 위안화는 좀 있는 모양이군요. 어차피 이제 콩 팔고 받은 위안화로 받은 위안화로 다시 우리가 필요한 거 물품 대금 살 테니까 굳이 이걸 달러로 다시 환전해가지고 서로 그렇게 하지 말자.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 상황 같은 경우는 국제사회에서 그래 너희들 그럴만해 라는 이제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IMF랑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협상 중에 있는데 참 스케일도 커요. 아르헨티나는 445억 달러를 이제 탕감받는. 근데 이제 탕감받으려면 외환 보유고를 잘 유지를 어느 정도 이제 해줘야 되는데 60조 정도를 탕감받는다고요? 스케일이 크죠. 그러니까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농산물, 축산물 이런 걸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데 가뭄이 되게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소보다 이제 수출량도 좀 줄어든 상태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튀르키예에 비하면 좀 약소하지만 그래도 연 따지면 한 100%? 매년 2배씩 된다고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 금쪽 같은 달러를 굳이 쓰느니 중국
한해서는 네, 중국에 한해서는 쓴다. 이렇게 쓰겠다. 그래서 뭐 오케이. 뭐 이거는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옆 나라인 브라질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처럼 상황이 이제 급박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 최근 들어서 이제 끈끈한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은행 중에 하나인 이제 공상은행, 네. 이제 ICBC라고 그러죠. 공상은행이 브라질 지점에서 이제 위안화 결제를 처리를 했다. 그러니까 위안화로 결제를 하고 이제 처리하는, 송금하는. 중국 공상은행이 예. 브라질에 있는 공상은행 지점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 업체들이 평소 같으면 달러로 이제 송금을 하고 해야 되는 거를 이제 위안화로 결제하는 일을 시작을 했다라고 네.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즉 네.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다. 꼭 굳이 달러를 쓰지 않아도 위안화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네. 것들을 이제 입증을 한 것이고요. 사실 브라질 같은 나라는 남미의 최강국이죠. 누가 뭐래도. 브라질 뭐 면적도 제일 넓고. 예, 네. 뭐 이제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대한 꿈을 이제 항상 꾸고 있는 네. 이제 그러한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덩치가 있으니까 이 브라질은 뭐 미국하고도 그 다음에 중국하고도 하고 싶은 이야기는 편하게 해요. 그래서 이 룰라 대통령이 이제 다시 취임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미국을 먼저 갔어요. 미국에 가서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랑 또 환한 모습으로 악수하고 이제 기후 변화 관련해가지고 네. 적극적으로 협조하자, 잘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중국으로 가가지고 또 시진핑 주석이랑 왜 우리가 꼭 달러를 써야 되느냐? 다른 나라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상당히 뭐라고 이제 했을 수도 있지만 브라질은 덩치가 있고 또 남미의 또 맹주라고 하다 보니까 네. 뭐 어떻게 보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지난 3월달에 브라질 중앙은행이 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되게 신기한 게 있었는데, 외환 보유액이 있죠. 우리나라 뭐 한국은행도 이제 보면은 뭐 달러라든지 유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통화가 위안화더라고요. 브라질이 갖고 있는 외화 가운데 네. 물론 달러가 이제 제일 많고 달러가 압도적으로 80%. 많지만 예, 80%. 두 두 번째는 번째가? 대부분 나라들은 유로를 이제 갖다 놓고 있는데, 그렇죠. 예. 위안화가 한 5.37%로 두 번째. 유로가 4.74%. 그러니까 이제 뭐 두 번째, 세 번째 합하면 10% 정도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현금 비중이 이만큼 되고 나머지는 뭐 금이나 뭐 이런 거겠죠, 보면은. 브라질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덩치 큰 나라 중에서 적극적으로 위안화 사용 시장으로 이제 달려가고 있다. 이런 네. 이야기도 좀 들리고 있고요. 사실 양국 간 무역 규모는 1,500달러 정도니까 상당히 큰 편입니다. 1,500억 달러면 한 200조 정도 되는 거죠. 200조쯤 되겠네요. 예, 네. 상당히 큰 규모다 보니까 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양국 간 규모를, 거래 규모를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위안화로 대체한다 그러면 네. 갑자기 볼륨이 확 커지는 이제 그러한 느낌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초반에 이제 브라질하고 중국은 양국 간에 이제 이 글로벌하게 위안화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서로 청산하고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매 네. 건마다 이렇게 일일이 보낼 수가 없잖아요. 딱 모아가지고 청산하고 차액만 송금하고 이제 이런 네네네네. 시스템인데, 여기에 대해서 남미 국가 최초로 브라질이 이제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네. CIPS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판 글로벌 시스템이 있어요. 결제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남미 국가로는 처음 네. 이제 브라질이 참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한 2달 사이에 이제 중국 은행들이 브라질에 많이 진출을 하고 기존 은행들도 이제 영업망을 넓히면서 위안화 결제 서비스를 이제 보편적으로 다 제공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 반대편 뭐 브라질,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도 그렇고 네. 당장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 같은 경우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위안화 이제 비중이 엄청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양국은 뭐 당연히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대량의 석유, 가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결제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위안화 사용 비율이 2014년 같은 경우는 3%. 그러니까 되게 이제 작은 네. 포션이었죠. 사실 아마 3% 정도 위안화로 결제를 했으면 반대로 또 루브라로 결제를 해준 것도 있을 거예요, 보면은. 뭐 그렇겠죠. 네, 서로 이제 우리가 같이 하는 만큼 해줘 그러는데 이 비중이 이제 2021년 이제 17.9%로 확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7년 사이에 한 480% 가까이 네. 이제 증가를 한 거고요. 2022년 네. 같은 경우는 44.92%로 증가를 했어요. 야. 그러니까 양국 간 거래의 한 절반 정도는 위안화로. 지금 요건 결제- 아마 그 전쟁 터지고 나서 네, 그렇겠죠? 그렇죠. 그런 영향이 영향이 좀 이제 있겠죠. 상당히 크죠. 그래서 달러로 환산해 보면 한 500억 달러 정도 좀 안 되는 사이즈인데 꽤 예. 크네요.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네. 이만큼이 이미 이제 러시아하고 예. 중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위안화로 이제 결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2022년 2월달에 전쟁이 터지고 3월달에 스위프트 이제 퇴출이 딱 됐잖아요, 네네네네네. 러시아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CIPS 음. 이제 중국판 이제 스위프트죠.
이제 위안화 결제 시스템에 이제 자기가 원래 설정하고 있던 이 거래 밴드를 이제 2배로 확대를 했어요. 대량의 이제 위안화를 서로 사용하기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뭐 러시아 이런 나라들 보면 아 뭐 그래 그럴 수도 있겠어.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뜻밖의 나라들도 요즘에 점점 위안화 사용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어디? 이제 프랑스하고 프랑스요? 예, 프랑스가 아마 이제 가스와 관련해서 이제 중국하고 이제 거래를 이제 하는 모양이 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위안화로 LNG를 거래하는 것으로 아마 중개 회사가 이제 나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걸프 국가들 뭐 카타르라든지 뭐 이런 걸프 국가들도 이 위안화 결제와 관련돼서 이제 합의를 최근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결제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럼 어디서 그러면은 이 결제 우리 판매되는 물가에 이제 시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거를 영국이나 미국을 쓸 수는 없잖아요. 위안화로 결제를 하면서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상하이 석유 및 국가 가스 거래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거래되는 가격에 기반해가지고 위안화로 이제 서로 청산하는 어떤 이런 협의를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때 왜 사우디랑 이란 이렇게 좀 중재할 때도 이런 얘기 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그래서 사우디하고 중국하고도 뭐 네. 서로가 상호 통화 결제를 많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이제 해왔던 연속 선상인 네. 거죠. 어쨌든 원유 사올 때는 위안화 주고 네. 또 사우디에 뭐 물건 공산품 팔 때는 위안화 예. 받고 이러면 되니까. 뭐 위안화로 할 수도 있고 서로가 이제 아니면 뭐 레알이라든지 사우디 예, 레알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든 간에 달러 말고 우리 다른 통화 좀 써보자라는 움직임들이 되게 이제 많아지고 있고요. 네. 튀르키예 같은 경우도 지난 2020년부터 벌써 이제 그 중국이랑 스왑 라인을 이제 만들어놔서 중국하고 이제 무역 결제 때 네. 이제 매번 쓰는 건 아니지만 필요할 때 이제 위안화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주로 중국하고 1대1 관계에서 뭔가 사오는 것도 있는데 네. 최근 들어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중국하고는 상관없는 제3자끼리 거래하는데 위안화를 이제 쓰기로 약속하는 사례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진짜 국제 통화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뭐 이를테면은 인도네시아하고 거래하는데. 뭐 거래하는 데 있어서 원화를 쓰나 루피를 쓰나 그런 거 안 하고 달러를 쓰잖아요 주로. 근데 위안화를 쓴다고요? 그렇죠. 위안화 쓰는 거래가 어디냐면은 방글라데시하고 네. 러시아입니다. 아, 러시아. 예, 방글라데시아가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제 러시아의 이제 로사톰 세계 최대 이제 원자력 사업자죠. 네. 이 로사톰이 가서 이제 건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결제 대금을 공사 대금 받아야 되잖아요. 위안화로 결제하는데 이제 합의를 이제 했습니다. 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3자 간의 거래에서도 위안화를 쓴다라는 것들은 느낌이 좀 다르죠 보면은. 그렇죠. 진짜 이건 이제 국제 통화로서의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느낌인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다른 국가들도 야 그럼 우리 돈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래요? 예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거대 패권 달러라는 게 확고부동해 보이는데 중국이 이렇게 야금야금 먹고 들어가는 걸 보니까 뭐 중국만큼 볼륨이 덩치가 있다든지 장점이 있는 나라들은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중국이 하면 언제나 같이 나오는 나라 인도가 지난 3월 29일 날 이제 인도 루피로 이제 통화하는 것을 이제 늘려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외환 위기로 인해서 달러가 부족해서 뭔가 국제적 거래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나라하고는 우리가 루피로 거래하는 쪽을 촉진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스리랑카 같은 이제 그러한 나라겠죠 보면은. 예. 스리랑카랑 워낙 이제 교역량이 많을 교역량이 텐데. 많고 그 다음에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 견제 입장에서 확실히 챙겨야 될 이제 그런 대상인데 얘가 이제 돈이 없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속여도 못 싸우고 이제 그 틈을 타서 중국이 계속 영향력을 이제 넓히고 있으니까 막아야 되겠다. 막아야 되는데 그 중에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루피 사용을 좀 확대를 하자. 그래서 이제 2022년 작년 7월달에 이제 인도 중앙은행이 국제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루피 결제와 관련되는 시스템 지원 체계 이런 걸 이제 구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인도 같은 경우도 러시아 원유 되게 많이 사오잖아요. 이거를 루블로 결제하는 게 아니고 루피로 줍니다. 뭐 100%는 다 아니지만 네. 이런저런 통화를 섞어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도가 거래하는 나라 뭐 러시아, 이란,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뭐 모리셔스 덩치가 되게 천차만별인데 이런 나라들하고 점점 이제 루피 거래를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도 자체적으로 루피 거래를 위한 국제 청산 및 결제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고 이것들을 이제 러시아가 보유한 SPFS라는 결제 시스템이 있어요. 러시아도 결제 시스템이 있어요. 루브라
기반에 그다음에 중국도 아까 말씀드렸던 CIPS가 네네네. 있는데 이거와 상호 연동하는 체계로 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덩치로 보면 야 중국인도 합하면 인구 30억이잖아요. 전 세계 80억 인구의 한 40% 되니까 러시아랑 뭐 몇 개 합하면 절반. 네, 세계의 절반이 우리끼리 쓰다라고 이제 한번 해보자 이런 거죠 보면은. 루피, 위안, 루블. 예, 이렇게 이제 인도가 이제 발 뻗고 나서고 있고 뭐 튀르키예 같은 경우도 이제 러시아하고 루블 결제 확대에 지난번에 이제 합의를 한 적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약간 뭔가 관계가 껄끄러운 나라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좀 써보자. 네. 라는 움직임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나라 돈으로 이렇게 각자 하게 되면 그게 제일 안정적이 편할 수도 있는데 서로 편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거 받아가지고 어디다 쓰지? 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사실 쓸 데가 그렇죠. 없으니까 네. 제일 보편적으로 쓰는 게 이제 달러가 제일 편하니까 네. 예 보통 그렇게 거래를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하고 제일 큰 교역은 뭐 이를테면 브라질하고 중국하고 우리는 콩 팔고 저기서 우리 소비 받아오고 하는데 뭐 그냥 위안화 써도 상관없잖아. 네네.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네요. 예. 뭐 하루 이틀 하고 장사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계속 오갈 거라면.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이런 흐름들은 되게 뭐 이상하다기보다는 종종 나타났었어요. 뭐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990년대, 80년대 한 90년대 초반 한 중반까지만 해도 네. 동남아에 가면 N으로 일본 N으로 결제하는 경우 되게 많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쪽 동남아에서는 엔화가 국제 통화처럼 통용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일본이 워낙 뭐 그때 예, 확실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일본 돈이 동남아에 쫙 뿌려지고 있던 뭐 그리고 다 밸류 체인이 다 일본 중심으로 돌아가던 네네네네. 그런 동네니까 엔이 이제 국제 통화로 거래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제 뭐 글로벌 밸류 체인의 핵심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볼륨이 큰 나라들하고는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 게 서로 편의가 이제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일본하고 지금의 중국하고 차이라고 그러면 중국은 이걸 되게 체계적으로 네. 이제 준비를 이제 차곡차곡 해오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중국이 체계적으로 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쓰기 위해서 그냥 개별적인 한 나라 이렇게 협상하는 것도 있지만 네. 뭔가 중국이 대장인 그리고 여러 나라가 같이 있는 지역 공동체 이런 쪽에서 우리 위안화를 사용하자라고 네. 합의하면 제일 쉬운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카드로 쓸 수 있는 좋은 이제 창구가 네. 이제 상하이 협력 기구 SCO라고 이제 종종 이제 등장을 합니다. 뭐 이제 러시아와 뭐 중국 그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보통 많이 가입해 있는 네. 어떻게 보면 대륙 세력들의 연합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상하이 협력 기구 같은 경우는 뭐 러시아가 정치적으로 주도하고 군사적으로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한 몫을 차지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중국이 이제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제 구도가 되고 있는데 네. 지난 2022년에 이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우리끼리 통화를 한번 사용해 보자. 꼭 위안화가 아니더라도 우리 회원국끼리 거래할 때 뭐 중국하고 러시아 거래할 때는 위안 루블로, 예, 그다음에 뭐 우즈벡하고 뭐 중국하고 거래할 때는 또 자체 통화로 네.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우리가 이 정산만 자대로 되면 문제 없지 않겠느냐. 그 시스템 중국이 우리가 개발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 3년이 지났는데 이런 흐름들이 차곡차곡 이제 강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중국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는 이제 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되게 컸던 모양입니다. 아 그래요? 그때 중국이 꽤 역할을 해서 역할을 했는데 미국 살아난 건데. 그렇죠. 근데 네. 당시에 이제 중국이 느끼기에는 야, 이 미국의 달러 패권이라는 게 의외로 취약할 수도 있겠다. 우리의 부를 이 달러에다 의존하는 게 맞냐? 예,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이런 생각에 많은 나라들이 사실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달러 의외로 취약할 수도 있겠네.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겠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08년 이후에 이제 비달러로 이제 무역 결제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뭐 대체제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때 이제 중국이 조금씩 노력을 이제 기울였던 거죠. 그러니까 거창하게 큰 그림을 확 그려놓기보다도 네. 이런 비슷한 생각이 있는 친구들끼리 이제 우리 한번 해볼래? 한번 해보니까 야 이거 좀 불편하다. 그럼 우리가 좀 시스템 개편해 볼게.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지금 이제 한 15년 네. 정도를 이제 끌고 온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SCO, 그러니까 이제 상하이 협력기구에서는 지난 이제 2012년에서도 이제 한번 우리 현지 통화 사용해 본 걸 좀 늘려가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중국은 이제 상하이 협력기구 회원국들하고 지금 다 위안화 싸움 라인을 이제 다 개설을 해놨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필요하면 이제 꺼내 쓰고
이제 상환하면 되는 구조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국가들은 약간 예외적이고 네. 지금 우선적으로 타겟을 맞추고 있는 것은 이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뭐 러시아 이런 국가들하고의 이제 위안화 사용 확대를 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네네. 뭐 결제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럴 때 위안화를 쓰자라는 것들은 양쪽 다 뭐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그렇죠. 그래서 네. 근데 중국이 이런 면에 있어서 되게 조심스럽게 나선다는 게 뭐냐면 네. 보통 이런 일 하면은 이제 중앙은행이 빡 나서가지고 막 크게 막 발표하고 그렇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중국은 처음에는 상당히 몸을 낮춥니다. 그래서 2015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은행인 하얼빈 은행이 러시아 은행. 근데 또 러시아 상대편 은행은 이제 스베르방크니까 최대 은행이죠. 네. 몸을 낮춘 거죠. 눈에 잘 안 띄게. 괜히 눈에 띄어봐야 예. 누구한테 얻어 터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 최대 은행하고 이제 중국의 지방은행이 묘하게 이제 중러 금융 동맹이라는 거를 이제 맺습니다. 우리 서로 이제 위안화로 이제 루블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여기에 3,518개의 이제 중국 뭐 기업이라든지 금융기관, 그다음에 17개의 러시아 기관들이 참여를 이제 했는데 네. 여기에 목표는 명확해요. 어차피 우리 현지 통화로 다 돌아가는 거 아니냐. 중국, 몽골, 러시아 요 삼각 무역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우리 현지 통화로 거래하는 게 편하지 않겠어? 네네네.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위안화 결제는 2013년에 한 1,000억 위안? 그러니까 달러로 치면 한 140억 달러 정도 규모에서 네. 2018년 같은 경우는 2,600억 위안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근차근 이제 공을 들여서 이렇게 이제 넓혀가고 있는 이제 이러한 시스템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한테는 네. 이제 눈의 가시 같은 대접을 좀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제일 불편할 거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이 그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그 다른 나라에 제재할 때 가장 파워풀하게 쓸 수 있는 게 금융 제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금융 제재에서 우회 창구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딱 제재를 딱 했는데 이제 여기에 하면은 안 돼라고 이제 했는데 중국의 자잘한 지방은행들이 나서가지고 네. 러시아랑 이제 막 거래를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우리가 아는 큰 은행들, 뭐 공상은행이라는 은행들은 다 러시아랑 이제 거래를 안 해요. 지금은.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하얼빈 은행이라든지 작은 은행들은 이제 위안화 거래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씁니다. 결제를 하는데 이게 네. 다 기록에 남으면 또 곤란하잖아요. 기록에는 근데 남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겨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현금 거래를 하기 위해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중국의 지방은행들이 트럭으로 현금으로 이제 찻대기로 이제 러시아 쪽에다가 이제 뭐 그래요? 보내주고 청산하거나 이런 일도 이제 종종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하이 협력기구라는 쪽에서 이제 위안화의 결제 비중은 알게 모르게 조금씩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이란도 이 상하이 협력기구의 9번째 정식 회원국으로 이제 가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이란 이 세 개만 해도 유라시아 대륙의 삼각축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하나의 덩치로 모여가지고 서로 자국 통화로 결제하자. 근데 뭐 경제력은 당연히 중국이 탑이니까. 그러면 이제 점점 달러의 비중은 낮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 상하이 협력 기구 안에 우리 이제 지역 금융 기구, 네. 뭐 이제 지역판 IMF, 뭐 월드뱅크처럼 이런 거 만들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개발은행이 출자를 해가지고 네. 빌려주기도 하는 이런 시스템을 점점 만들고 있습니다. 그 보통 이제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뭐 베트남이랑 저 무역을 할 때는 예.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것도 있고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것도 있을 테니 예. 뭐 일일이 왔다 갔다 하진 않고 그럼 차액을 이렇게 그렇죠. 달러로 결제를 하는 그렇죠. 건가요? 예.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건수라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뭐 국민은행이 있고 신한은행이 있고 서로가 어마어마하게 하루에 많은 양이 서로 이체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계속 보냈다 받을 수는 없으니. 그렇죠. 그래서 상호간에 쭉 이걸 보냈다 치고 하루에 딱 결제를 마감해 보니까 얼마 남았네. 그럼 우리가 넣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제하는 것처럼 이런 시스템들이 다 기본적으로 달러화에 기반한 시스템이었는데 이것들을 대체할 시스템으로서 이제 위안화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네. 상하이 협력 기구에 이제 뭐 UAE, 쿠웨이트, 뭐 카타르
사우디 이런 중동 국가들이 많이 갔네요. 중동 국가들도 우리도 가입할래라고 해서 지금 이제 서로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놓고 보면 이제 다 뭔가 서로 이해관계가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럼 이제 대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달러의 지위가 약해지고 달러를 통해서 지금까지 패권을 누렸던 미국은 굉장히 불편하거나 그렇죠. 뭔가 대책을 막 세울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도 그 나라의 사람들은 다 달러를 좋아하고 당연히 달러 베이스로 뭔가 하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세상이 이제 올 수도 있다.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떻든 간에 미국이 이제 최근 몇 년 한 10여 년 사이에 이 금융 제재, 스위프트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란, 러시아, 뭐 북한 이런 나라들을 이제 강하게 제재를 했죠. 뭐 북한이 그렇다 치지만 이제 이란, 특히나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보면서 많은 국가들이 상당히 이제 회의가 많이 들었다고 그래요. 왜요? 아니 이게 금융 결제망이라는 것들은 되게 중립적인 망으로서 우리가 서로 신뢰를 하고 써야 되는데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저 러시아 같이 큰 나라도 그냥 아웃돼 버리는. 야 이거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방에 나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생각.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올해 초 걸쳐서 이제 미국이 계속 이제 금리를 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이 이제 정말 등골이 휘죠. 아니 우리가 달러를 안 쓰면 차라리 괜찮았을 텐데. 왜 우리가 달러를 써서 달러에 기반해서 뭘 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힘들다. 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달러밖에 없으면 뭐 그래 뭐 할 텐데 뭔가 다른 옵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점점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상황에서 작년에 이제 브릭스 회원들이 이제 통화 바스켓을 서로 만들어서 우리 서로 새로운 하나 통화를 만들어 볼까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렇게 딱 찍혀 있는 지폐 뭐 이런 걸 새로 만들자라는 이야기도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가상의 통화죠. 서로 이제 청산하고 결제하기 위한 이런 통화를 하나 만들어 볼까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기도 했고요. 올해 룰라 대통령이 브라질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아르헨티나와 이제 관계 이제 강화를 도모하면서 옛날에 몇 번 이야기 나왔지만 우리 공동 통화 한번 만들어 보자.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가 서로 공동 통화 쓰면 최소한 남미는 다 쓰지 않을까? 그렇겠죠. 뭐 제일 큰 두 나라가 이렇게 쓰면. 근데 이제 그 아르헨티나가 과연 이제 건전하게 잘 유지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뭔가 달러로 인접한 국가들끼리인데 왜 우리가 저 멀리 있는 달러의 베이스로 움직여야 되지? 라는 회의감이 이제 커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뭐 돈 때문에 한번 이거 사고는 한번 터질 것 같네요. 뭔가 이게 점점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쪽 뭐 중국, 위안화 하여튼 뭐 각 또 블록별로 또 다른 통화들 꿈꾸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한번 사고는 날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도 처음에 타임 스팬이 이제 되게 다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단기적으로 그러면 뭐 위안화가 이제 확 올라가느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한 60% 정도는 여전히 달러고요. 위안화는 한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은 3%가 안 돼요. 엔화만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엔화가 더 많아요. 엔화가 더 많습니다. 외환 보유고 차원으로만 따지면은. 그리고 이제 원체 100년 넘게 다들 달러 베이스로 이제 여러 가지를 거래하고 특히나 이제 수많은 상품 시장들이 존재하잖아요. 원자재도 있고 파생 상품도 있고 다 달러 베이스로 이게 존재를 하는데 이것들이 만약에 통화가 여러 개가 된다. 그러면 그 난이도가 좀 복잡해지긴 정말 하겠네요.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로 복잡해지는 거죠. 그럼 얘네들끼리 환율 관계는 또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이거 수합하고 저거 수합하고 제 머리로는 상상이 잘 안 되는 복잡한 상황들이 이제 많아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달러 대비 우리나라 돈 요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죠. 달러만 대부분 그것만 놓고 생각하면 되는데 막 너는 무슨 통화? 그러면 나는 무슨 통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국제 교역이나 무역이 언제나 이제 하나의 통화, 한두 개의 통화로 이제 집결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기축 통화의 이제 뭐 달러 기축 통화 패권의 위협 뭐 이런 이야기는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게 과연 쉬울 거냐 하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축 통화라는 것들은 잘 아시겠지만 국경을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축 통화를 발행하는 나라에서는 그걸 가지고 제한을 안 걸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자본 통제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축 통화로 쓰려면 자유롭게 거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될 것이냐? 라는 문제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전 세계에서 위안화 보유가 이제 그래도 한 3% 가까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의 한 절반 가까이는
이제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하군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위안화가 창고에 이제 외환 보유가 쌓이면 점점 많이 쌓이면 이거 어디다 써먹지? 중국 물건을 계속 사지 않는 이상은 사실 별 그렇죠. 쓸데가 없을 별로 쓸데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 브라질 같은 경우도 콩 팔아가지고 위안화를 챙겨왔는데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사오는 것들을 결제를 하고도 위안화가 이를테면은 뭐 한 1,000억 위안 정도가 남아. 그럼 이거 어디다 쓰지? 라는 이제 고민을 이제 할 가능성도 사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남으면 뭐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럼 결국 금 사나? 위안화 남는 위안화로 금을 차라리 사두는 게 그렇죠. 그 금은 어디서나 통하니까. 어디서나 통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또 뭐 금값이 당분간 강세 아닐까? 근데 예를 들어서 위안화를 갖고 있는데 그 남는 걸로 금을 산다면 위안화로 결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위안화를 결제하려면 받아주는 나라가 있어야 되고. 받아주는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중국하고에서 금 사오는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묘하게도 러시아 같은 경우가 세계 최대 이제 금 생산국. 러시아 또 위안화 받으니까. 채굴하잖아요. 열심히 채굴하잖아요. 중국도 달러 국채, 미국채들 팔고 금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상상의 영역인데 만약에 이제 이 위안화가 점점 많이 이제 풀리면서 중국 정부가 뭐 100%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금과 연계 베이스를 강화시키면 중국이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달러가 뭐 파운드라든지 다른 통화를 대체하고 글로벌 기축통화로 된 게 유일하게 금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두고 이 연결이 고리가 선결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금과 연결돼 있는 달러와 이제 거래를 하자라고 했던 게 브레튼-우즈 체제인데 이 묘하게도 뭐 이란도 그렇고 뭐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금을 사랑하는 나라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물이 뭔가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얼마만큼의 볼륨으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상당 부분 그런 거로 되면 그냥 상상 속의 가치로 이제 가치가 유지되는 달러하고 실물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담보가 되는 뭐 위안화라든지 다른 통화가 있다면 이건 또 상당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보면은. 여튼 달러의 지위는 확실히 과거보다는 좀 약해지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뭐 상황이 단기적으로 뭐 몇 년 사이에 뭐 달러가 몰락한다 이거는 이제 공상과학이고 공상소설이고 근데 분명히 이제 점점 다른 생각하는 이 나라 지역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분명한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10년, 20년 후에 돌이켜 보면 지금 2023년, 요 2020년을 전후한 요 시점이 뭔가 통화가 다극화되는 체제의 시작이었다라고 역사책에 남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과연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에 이 영상이 어떻게 기억이 될지 박제되는 겁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탈달러 이야기 한번 좀 나눠봤고요.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